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책은 질 낮은 선량함을 지향하고 양질의 선량함을 갖추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남의 평가에 연연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타인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이 책은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생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고 물러설수록 당신이 숨 쉴 공간은 점점 줄어든다. 2. 스스로의 자리를 지나치게 낮게 둘 이유가 없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태껏 참아왔다고 해서 계속 참지도 마라. 3.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당신의 한계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남에게 양보하고 맞춰주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나약해서이다. 남이 좋아하지도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또 당신 자신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선행은 당장 그만두도록 해라. 이상으로 제 서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착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선량함의 양면성을 깨닫고 어떤 것이 진짜 선량함인지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미리 대비해두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리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경우이다. 처음부터 너무 후하게 베풀면 나중에는 당연한 듯 이것저것 요구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마침내 힘에 부쳐 거절하면 외려 욕먹을 뿐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까지 어그러지게 된다. 게다가 그들은 당신이 헌신하고 베푸는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호구여서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억울한가. 세상에는 이런 질 낮은 선량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선한 행동인 경우이다. 또 멍청한 선량함도 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주머니가 아픈 이웃을 위한답시고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 요법을 추천하는 것도,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이 바다 거북을 공원 연못에 방생하는 것도 상식 없는 선량함의 결과이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잣대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선량함도 존재한다. 남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기부는 안 하냐, 이렇게 설교를 늘어놓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이 정말 짜증이 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준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이 기본적으로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차마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이다. 진짜 선량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진정한 선은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핀 뒤 가장 좋은 결과를 불러올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선량한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인생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고 물러설수록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둘째, 스스로의 자리를 지나치게 낮게 둘 이유가 없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태껏 참아왔다고 해서 계속 참지도 마라. 셋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당신의 한계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남에게 양보하고 맞춰주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일 뿐이다. 남이 좋아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당신 자신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선행은 당장 그만두도록 하자. 인생이 그저 세상에 맞춰 흘러갈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매일을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내 존재를 깔본다면,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 외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방법을 모른다면, 타인을 대할 때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당신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설 때 비로소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서 원치 않는데도 예스라고 말하는 심리적인 배후에는 당신도 나를 거절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깔려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거절을 하지 않아야 선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칙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타협하기도 한다. 나중에는 관성이 생겨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자신이 싫으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원칙을 점차 잃게 된다. 관용은 무원칙과 다르다. 물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 적절히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대부분의 거절은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가장 성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크고 작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는가?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떨떠름하게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지 않은가? 그랬을 때 나의 솔직한 마음은 어땠는가? 거절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나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당신은 상대가 나를 신경 쓰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사실은 그들이 정말 원치 않거나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인데도 말이다. 내가 다른 일을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평생을 타인의 눈빛과 평가에 갇혀 살게 된다. 또한 타인의 인정이 절대적 기준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기 쉬워지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긍정할 힘을 잃게 된다. 당신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며 진짜 내 의견을 과감히 표현하라. 이렇게 타인과 교류하면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른 사람도 조만간 당신의 처세의 원칙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최소한의 선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든 종류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자아상은 자신도 기쁘고 남들도 기쁘게 하는 진짜 좋은 사람이지 마냥 물러터진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자. 여동생이 차를 사고 싶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H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에 그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꼼꼼히 가계부를 써가며 힘겹게 돈을 갚았다. 1년 만에 겨우 빚을 다 갚고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 기다렸다는 듯 집을 사고 싶다며 동생이 또 손을 벌려왔다. H는 저도 모르게 벌컥 화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결국 자매는 크게 싸웠다. 여동생은 홧김에 자동차를 팔아 전에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았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H는 오히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혹시 당신도 다른 사람의 바람을 이뤄주려 애쓰다가 훨씬 중요한 자기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굴러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더구나 스스로 자기 위치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가며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는 선한 것이 아니라 유약한 것 뿐이다.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능력 범위 안에 있다면 도와줘도 되지만 능력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면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 내가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타인의 욕구를 이뤄주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생각을 솔직히 밝히거나 소위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일도 부지기수이다. 사적이든 직장에서든 뒤탈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처음에는 소인처럼 깐깐하게 굴고 나중에는 군자처럼 대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다소 까다롭게 보일지라도 초반에 미리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과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점들, 도움을 청하고 받는 범위 등을 솔직하게 밝혀두자. 이후에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상대에 따라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조치를 통해 인간관계를 이성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물론 예기치 않은 일로 야기할 수 있는 실망과 분노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진정한 선량함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전력을 다해 돕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호의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틀을 남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 나 역시 나 자신이나 남에게 이런 착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한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착한 사람을 만나거나 못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인생에는 이런 만남이 빈번하다. 어쨌든 이런 일은 피할 수 없고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을 고집하며 상처 주는 사람과는 신랑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끝까지 녹다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길이 최선이다. 그리고 굳세게 견뎌온 다음에도 굳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다. 어느 날 마침내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내 자신이 진정으로 강해졌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굳이 아무개가 이토록 깊은 상처를 준 덕에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오늘날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 된 까닭은 온전히 당신 자신이 강해서이지 과거에 누군가가 당신을 때려 눕혔기 때문은 아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상처 주고 해를 입힌 사람이 자기 잘못은 까맣게 모른 채 왜 이리 나약하냐고 왜 분발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당신을 탓하기도 한다. 혹시 운 나쁘게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홀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비관에 빠지지는 마시라.
덕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한 겹 더 쌓게 되지 않겠는가. 힘이 없을 때는 나를 진심으로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착하면 된다. 반대로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나를 선하게 대하지 않을 리가 없고 또 내가 선하게 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당신도 이 사실을 곧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손익 결과에 따라 살아왔다. 이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고 손해가 더 큰 쪽을 피해가며 살아왔다. 여태껏 답답함과 허탈함을 어떻게든 참아온 이유도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익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진정한 자존감을 세우는 데만큼은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의존도가 큰 청년이 있다고 하자. 청년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개인의 행복을 희생해 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식이 되려 한다. 그러나 사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도 세간의 평가도 진짜 원인은 아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대우를 견디고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는 그 미래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일하는 동안 삐걱대는 동료와 그 관계를 참는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한 결과이다. 비록 괴롭기만 한 직장 생활이라도 어쨌든 붙어만 있으면 당장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판단 역시 한 몫을 했을 테고 말이다. 다시 말해 일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자아 성취의 기쁨을 금전, 안락함과 맞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나의 타격력이 내게 타격을 준 상대보다 강하거나 비슷하다면 우리는 그 대상에게 직접 반격을 가한다. 그러나 나의 타격력이 상대보다 약할 때는 직접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향한다. 전혀 상관없는 상대에게 이른바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해보자. 당신이 좌절감을 느낄 때 한편에서는 자기 보호를 위한 공격적인 감정이 생겨난다. 이런 감정은 당신을 쉽게 초조해지게 만들고 화나게 만든다. 또한 자신은 피해자라는 억울함과 수동적인 무력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나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모습이 된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위해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자신을 정의하는 대로 세상 역시 당신을 정의한다. 나는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당신은 인생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조건 희생하겠다는 태도로 세상을 대하면 정말로 세상에 의해서 희생되고 만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없애거나 누그러뜨릴 수 없는 고통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나 자신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다. 단지 스스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에 얽매인 채 살아갈 뿐이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현재의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으로 자의식이 억압받는 것쯤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늘 불안하고 분노한 심리를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약자에게 화풀이하는 악수단을 끊어내고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거쳐 안정된 행복을 쟁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행동은 스스로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타인의 공격에 대해서 강인한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공격해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자아실현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타격과 상처가 와도 강인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아무리 불만을 토로해도 우리의 현 상태는 개선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나도 잘 알고 당신도 잘 안다. 그러니 불평불만이든 원망이든 이제는 고이 접어 한편에 미뤄두자. 또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서 툭하면 지적하고 성질내는 사람과도 거리를 두자.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기운이 넘쳐나서 가까이 있기만 해도 불쾌감이 전염된다.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정말 소중한 사람과 이를 잃기 전에 질책하고 원망하기를 그쳐라. 다 잃은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결국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바라지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잠시 멈춰서 혹시 나 자신이 스스로의 희망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나 자신의 행동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자꾸 불러온다면 역시 잠시 멈춰서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 지금부터 내가 조언하는 내용은 나 자신을 새롭게 재건하는 방법이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나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나, 친밀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즉, 남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밀고 나가야 할 때는 굳건히 밀고 나간다. 둘, 시시때때로 자신이 가진 관성적인 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해본다. 잠깐의 감정에 휘둘려서 금세 무언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당장 나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아니란 생각에 빠지는 일 역시 금물이다. 셋, 잊지 말자. 뛰어난 사람이란 무의식 중에도 더욱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넷, 오해는 어차피 감당해야 될 일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달라고 남에게 매달리지도, 남의 비위를 맞추자고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마라. 다섯,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기억하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병을 얻거나 괜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당신이 우물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당신을 구해줄 수도 있지만 모른 채 하거나 심지어 돌을 던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망에 빠져있지 말고 최대한 빨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게 답이다.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야지 왜 비가 내리냐고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섯, 거절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하자. 남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일까지 떠안기 마련이다. 7. 지나치게 오지랖을 펼치지도 말고 남의 오지랖에 휩싸이지도 말자. 다른 사람의 선택은 나와 무관하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고통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자. 내가 필요 없다면 절대 간섭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8.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스스로 하라. 실망과 절망이 무엇인지 철저히 경험해보고 싶다면 남의 손을 빌려도 좋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 내게는 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권리가 없으니 존중하고 받아들여라.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제멋대로 간섭해도 좋다. 평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내 인생은 유일무이한 것이며 지금의 나도 유일무이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다. 나에 대한 타인의 생각은 혼잣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듣고 믿는 순간 별것 아니었던 타인의 말은 나를 괴로움에 빠지게 한다.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가는 셈이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 얼핏 매우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야말로 세상과 훨씬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다. 이는 또한 내가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내리는 처방이기도 하다. 이 게임에는 최후의 승부를 앞둔 A, B, C 세 사람이 참여한다. 이들은 단 한 번만 발사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변이 1m인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한 사람씩 선다. 사격 실력은 모두 출중하기 때문에 아무도 빗맞힐 가능성이 없으며 총은 동시에 발사한다. 내가 A라고 했을 때 만약 총을 내려놓으면 나는 더 이상 B와 C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게 된다. 총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머지 둘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이 있는 서로를 겨눌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나는 안전해진다. 전제는 하나, 반드시 자발적으로 총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상처를 입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자발적으로 공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남에게 해롭지 않은 존재가 되면 남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이 쉽게 신뢰받는 이유도 이와 같다. 타인을 향한 공격이나 본능적인 자기 방어적인 반격을 의식적으로 그치면 서로 상처 입히는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의 단편적인 판단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만 무의식적인 자기 보호적인 반격으로 타인을 상처 입히거나 해야 하는 과오를 막을 수가 있다. 인간관계를 맺는 원칙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가능하다면 덕을 덕으로 갚는 데서 원한을 정의로 대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더 나아가 원한을 덕으로 대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를 알고 세상을 이해하면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강한 내면을 기를 수가 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그 자체로 빛이 나며 주변 사람에게 올바른 선의를 베풀게 된다. 그리고 종국에는 더 많은 사람이 다가와 더 큰 선의로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인생에는 대면하지 못할 일이 없다. 떠나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평생 알 수 없고, 노력해보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영영 알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좋든 나쁘든 당신이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결과는 없다. 출생 배경이 좋지 않다고, 생김새가 못났다고, 배움이 짧다고, 그렇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분명 나의 잘못이다. 어디서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언제든 과감히 뛰어들겠다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 삶의 가장 빛나는 시절조차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헛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매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말이다. 다만 변화하는 정도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크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조종하거나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변화할 수는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만큼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 된다. 지금 내 삶이 왜 이런 모양새인지 알고 싶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봐야 한다. 하루 종일 불만만 늘어놓고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만 생각한다면 당신의 세계는 매우 비참해질 것이다. 반대로 삶의 소소한 즐거움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당신의 세계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현재이다. 우리가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이 무엇을 허락하든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인생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속절없이 떠나간다. 다만 모두가 애써 살아가며 누군가는 좋은 흔적을 남기고 누군가는 아픈 흔적을 남길 뿐이다. 만약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그저 꺼져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적어도 우리에게 이 과정은 의미를 갖게 된다. 인생이 흘러가는 과정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유한한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해내고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원한 존재가 없기에 이 세상은 비로소 변화로 가득 차고 영원한 존재가 없기에 인생은 비로소 다채로울 수 있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오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까닭은 자기 자신밖에 안중에 없어서 타인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이 나를 냉담하게 본다고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타인의 평가는 나의 실질적인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운명의 반은 내 손에, 나머지 반은 하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손에 쥐어진 반쪽의 운명을 이용해서 하늘의 손에 쥐어진 나머지 운명을 움직이는 것이다. 슬픔과 실망이 반복되고
삶이 원망스러울 때, 내 손에 운명의 반이 쥐어져 있음을 잊지 말자.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한없이 득이 양양할 때, 내 운명의 반은 하늘이 쥐고 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는 남과 협력해서 살아가야 한다. 나에게 관심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나와 관계가 있다. 안타깝지만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은 내 권한 밖의 일이다. 사실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명언을 남겼다. 사람은 각자 자기 좋을 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만물을 판단한다. 이는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이 세상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혼자만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자라온 생활 환경, 그로 인한 인지 능력이 다르기에 당연한 결과이다. 이처럼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제각각이니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마땅히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상호 의존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얽매일 필요는 없다. 내 꿈속에서 죽을 수는 있지만 남의 말 속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세상에 의해서 바뀌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은 마땅히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이어야 한다. 겉보기에 어수룩해 보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거니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중에 최소 절반은 세상 물정을 아는 척하는 수를 쓰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잡다한 세상사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다. 이들은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개인의 원칙을 능동적으로 지킬 줄도 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하고 영민한 처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갑자기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이 떠오른다. 이 인물은 자기 재주를 믿고 남을 깔보았던 것으로 유명하며 또 그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그는 바로 양수다. 조조가 촉군과 대치 중일 때 당시 조조군의 주부였던 양수는 계륵 사건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지나치게 똑똑하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었다. 사실 조조가 단순히 속이 좁아서 자신보다 똑똑한 양수를 없앤 것은 아니다. 장수라는 자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아들과 아끼던 장군을 죽이고 후에 투항했을 때도 조조는 그를 다시 받아들였다. 이처럼 자식을 죽인 원수조차 용서했던 조조가 어째서 양수는 용서하지 못하고 죽여서 후한을 없애야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양수가 지나치게 똑똑해서 자신의 속까지 훤하게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조조가 정원을 지으라고 명했다. 그런데 완성된 정원을 돌아본 뒤 문 뒤에 활이라는 한 글자만 써놓고 가버렸다. 아무도 그 의미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양수가 이렇게 말했다. 문이 활자를 품었으니 넓을 활자가 되는군요. 승상은 정원 문이 너무 넓다고
나무라신 겁니다. 아무도 조조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양수는 문 위에 쓰인 글자만 보고 거기에 숨은 뜻과 조조의 마음까지 간파했다. 그런 뒤에 득이양양하게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렸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양수는 여러 번 조조의 우중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이를 떠벌렸다. 그러나 세상사에 통달하고 남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던 양수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 자신의 똑똑함을 뽐낼수록 조조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산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만큼 총명한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사람의 마음에 어두웠던 셈이다. 결국 이로 인해 양수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사실 조조의 수하에는 양수 못지않은 인재가 차고 넘쳤다. 곽과, 정욱, 순욱, 가우 등은 모두 둘째라면 서러울 기재였다. 하지만 그들은 양수와 달리 조조의 미움을 사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그들은 재주를 뽐내거나 세상사를 잘 안다고 자신을 높이지 않았으며 늘 겸손한 태도로 진지하게 간언했다. 그렇기에 조조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것과 세속적인 것은 다르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지혜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